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산선 유교 아카데미 2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사 기정진 선생의 생애와 사상 가운데 생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노사 선생의 여러 학문 활동 가운데서 노사학파가 형성된 내용, 그리고 노사 선생의 주요한 사상에 대한 것들, 그 노사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노사 선생이 제시했던 실천적인 면모인 위정적사론, 그리고 노사 선생의 학맥이 어떻게 계승되어졌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찍부터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았던 노사 선생은 이 전라지역을 대표하는 학자로 평가받았고,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많은 문인들이 일찍부터 노사 선생의 문화에 운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문인을 받아들였는지 정확한 연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노사 선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들은 연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7살 때 앞선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천지를 가늠한 이치에 대한 시를 지을 정도로 탁월성을 보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노사 선생 주변에 책을 끼고 몰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사 선생이 10대에 백양사 같은 데서 글을 읽을 때 인근의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책을 끼고 몰려들었다라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 노사 선생 문화의 문인들이 일찍부터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과거 시험에 그렇게 노사 선생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로 관심이 있었던 것들은 학문에 대한 관심이죠. 이제 이렇게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진했던 노사 선생이었던 만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인들이 운집을 했고, 본격적으로 문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한 40대 이후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인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들은 50대 중반 이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선생은 제자들, 문인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엄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탁월한 학자의 문화에 들어서게 되면 그분들이 보여줬던 이기심성론, 이런 것만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노사 선생 그렇게 배우려고 했던 제자들은 한테 엄격한 모습을 보이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손을 쇠소하는 절도를 모르고 입으로만 성리를 담론하는 것이 우리나라 유자의 큰 근심이다.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데 그저 말로만 성리가 어떻고 심성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천하에는 다만 한 가지 바른 것과 한 가지 그른 것이 있다. 선악 구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현들이 시대를 이어오면서 가르쳤던 그런 것들은 다만 선과 악을 판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입만 열면 이기가 어떻고 심성이 어떻고 이런 것은 유학 본연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유학자들이 유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부터 가르쳤던 것이 노사 선생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문인들이 편지를 보내오면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계속 보내면서 했고, 특히 노사 선생이 문인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제자들을 노사 선생이 사시는 그 처소에 같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학문적인 일체감, 이런 것이 아주 강했던 것이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학파들이 형성되어지는데 다른 학파에서는 문인 내부에서의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노사 학파만큼은 그러한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들은 노사 선생님이 보여줬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쳤던, 그리고 그 학문을 체계적으로 전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노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별도의 글을 써서 제자들한테 보내주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니까 학문에 대한 전수가 아주 체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학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들이 노사 선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노사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학 과정을 통해서 노사 선생이 가졌던 학문에 대한 것, 현실에 대한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이 고스란히 문인들,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이러기 때문에 노사 학파가 보여줬던 학파 내부의 학문적 유대, 일체감, 이런 것들은 다른 학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노사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3년도 안 돼서 노사 선생님의 여러 저작들을 모아서 노사집이 간행되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노사 선생의 제자들, 기우만 선생이라든가 노백헌 정재규라든가 일신제 정의림 선생, 이런 분들이 논의해서 노사 선생의 학설의 정수가 담긴 제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던 그 내용만, 정수만 뽑아서 단문류 편이라고 하는 책이 편집되어지고 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대 아니면 그 이전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럴 정도로 바로 학파 내부에 노사 선생의 학설들을 계승하려고 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려고 했던 노력은 지속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20세기 전반기에 노사 선생의 문집인 노사집을 앞서서는 목활자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활자본은 활자가 흐트러지기 쉽죠. 그래서 목판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산청 지역에 있었던 곳에서 간행 작업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지역에 있었던 연제학파 문인 몇몇이 노사 선생의 학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그것이 연제 송병선에게 알려지게 되고 간제 전우에게 알려져서 논쟁이 기호학계 전체의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내부에서, 그 과정에서 바로 비판서들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반비판을 전개하는 노사 선생 제자들의 글들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논쟁이 아주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노사학파 내부에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학파 내부의 문인들의 결속이 아주 강고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사학파의 결속은 남달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사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1948년도에 사상문인록이라고 하는 문인록이 처음 간행되어집니다. 이 사상문인록은 노사 선생의 직전 제자들, 그리고 노사 선생의 손자인 송사 기우만 선생의 제자들의 명부입니다. 이것이 간행되어진 다음에 1960년에 들어서서 노사 선생을 학문 연원으로 하는 전 노사학파 문인의 명부가 실린 노사 선생 연원록이 간행되어집니다. 이 노사 선생 연원록에는 한 8,000명 정도의 문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미처 노사 선생 연원록에 실리지 않았던 문인까지 합치면 제 짐작에, 제가 지금 확인한 걸로만 봐서도 한 10,000명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노사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학파의 외연은 문인 숫자만으로도 당대 최고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직전 제자들, 노사 선생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길러낸 제자들의 숫자만 보면은 노사 선생 연원록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이 594명입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한 명을 제외하고 593명의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전라북도가 92명, 광주가 95명, 전라남도 지역이 378명입니다. 565명이 거의 95% 이상이 전라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학파는 전라 지역을 대표하는 문인 집단이었다. 19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요. 뒤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직전 제자들이 또 교육활동을 통해서 배출한 인원들은 몇천 명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직전 제자가 재전 제자로, 재전 제자가 삼전 제자로 이어져서 10,000명에 육박하는 노사학파 문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문인들은 지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되어지는 것은 이 노사학파의 문인들 가운데 전라도 지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경남 지역에도 상당수의 문인이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진주, 산청, 합천 이런 경상남도 서부 지역의 제자들이 적지 않게 배출되어졌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리모현의 한 분인 일두정여창 선생 가문 자제를 통해서 이러한 문인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치면 23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분들의 학문적 영향이 이 경남 지역에 상당했기 때문에 바로 경남 지역에서도 노사학파의 문인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전 제자 가운데 최고의 제자로는 노문 3자로 손꼽히는 김석구 선생, 정재규 선생, 정의림 선생 이 세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사 선생의 가학 전통을 실질적으로 계승한 인물이 송사 기우만 선생입니다. 그리고 노사 선생의 행장을 작성한 조성가 선생, 그리고 호남 의병장 하면 최고로 손꼽히는 기사면 선생, 이런 분들이 다 노사 선생 문화에서 배출된 제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제자들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상봉, 신재철, 이희석, 강인혜, 김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전라 지역에서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학자들이 19세기 중반, 20세기 초반에 이 유학계, 유림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 다 노사선생 문화에서 배출된 인물들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노사선생 사후에 고산서원이 바로 담대원 자리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1927년에 고산서원이라는 편액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산사에 기정진 선생을 주양으로 하고 배양된 인물들이 이렇게 조성가, 이최선, 김록규, 조이곤, 정재규, 기우만 이런 분이 배양되었다가 나중에 노문 3자인 김석구, 정의린 선생이 추가 배양되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노사학파가 형성되어져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그 문인들이 계승한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리를 중심으로 한 노사 선생의 성리학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앞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사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적 입장은 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서 저술한 글은 나병사이라는 글이고, 이 나병사이라는 글은 40대 중반에 저술되어지고 70대 후반에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관심이 있었던 글이 바로 나병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8세기 기호학계의 핵심적인 논쟁점이었던 호랑 논쟁의 인물성 동일론, 인성과 물성이 같으냐 다르냐를 두고서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노사 선생이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호론이라고 하는 충청 지역에 있었던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사물, 동물의 본성은 다르다라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낙론, 서울을 중심으로 했던 낙론 계열 학자들은 인성과 물성은 같다라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런데 노사 선생은 이 양자를 포섭해서 이러한 두 가지 논의가 서로 융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사 선생이 얘기했던 바로 이일분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바로 호론과 낙론이 갈등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근원적인 원리인 리와 현실적인 구체적인 원리인 분을 나누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분상리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현실 세계 속에 구체적으로 있는 원리인 분 속에 근원적인 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근원적인 원리인 리 가운데에 현실 세계에 있는 원리인 분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는 근원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현실 세계에 드러나는 다양성, 동일성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사 선생이 얘기한 리분 원융의 체계입니다. 리라고 하는 근원적인 원리와 현실 세계의 원리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질지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다라고 해서 온전히 같은 것이 아니다. 바로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체계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호론의 주장이나 낙론의 주장, 기호학계의 분파적인 이런 주장은 노사 선생의 이러한 리분 원융 체계 속에서 다 포섭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바로 근원적인 동일성과 현상적인 다양성을 융합해내는 그러한 원리 체계를 제시한 것이 노사 선생의 리분 원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호학파 내부의 갈등을 하나의 체계 속에 녹아내고자 했던 것이 노사 선생의 문제의식이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논저가 바로 남양사이고, 그 남양사이 속에 리분 원융이라는 논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그 당시 노사 선생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남학계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하는 책을 편찬하게 되는데, 바로 노사 선생이 이 호락 논쟁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을 거기에 실게 됩니다. 그만큼 논의가 탁월했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탁월한 리분 원융의 논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리를 중심으로 한 이기론적인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노사 선생의 이 이기론 입장은 어떤 분은 유리론이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노사 선생은 리라고 하는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론을 정립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기의 체계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기불상리의 원칙, 여기 있는 이기불상리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기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기일체관을 견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리와 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것의 중심에는 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가 운동 변화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운동 변화하는 것은 기가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리다. 바로 현실 세계의 근원적인 원리가 리인 것이고, 그 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성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들이죠. 노사 선생이 이러한 리 중심의 이기론을 제시하기 이전에 기호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원리성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리가 약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이고 현실 세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도덕의 원리예요. 이 현실 세계가 도덕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의 근거가 리인데, 기라고 하는 움직이는 주체가 기가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리와 무관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실 세계는 뭐예요? 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 선악으로 본다면 악이 그냥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율곡이 제시했던 기자이 비유사지라는 명제예요. 기가 스스로 그렇게 움직인다, 기의 운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가지고서 기로 움직이는 세계로 설명하는 것이 기호학계의 논의였어요.
그런데 노사 선생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계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선이 구현될 수 없는 세계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선생은 리를 강조하는 거죠. 리는 존귀하다. 상대 없다. 어떻게 움직이는 기가 리하고 상대가 되겠느냐. 그저 기라고 하는 것은 리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의 손발일 뿐이다. 그래서 기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거죠. 철저하게 근원적 원리, 도덕적 원리인 리의 근거에서 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이론 체계를 제시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선생이 꿈꿨던 이 세계는 이 현상 세계의 근원적인 원리이고 도덕적인 원리의 근거가 되는 리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에 바로 이 현실 세계를 작동하는 인간이 도덕을 실천하는 근거가 사라진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도덕 원리를 현실 세계에 위치시키고 그러한 도덕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해야 되고 이 세상도 그렇게 펼쳐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 노사 선생의 리 중심의 성리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노사 선생의 문집인 노사집이 처음 발간될 때는 별로 이론이 없었어요. 비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서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김평묵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근세에 이런 학설을 낸 분은 자기 스승인 화서와 노사 선생뿐이다라고 극찬을 했죠. 그래서 순조롭게 노사 선생의 문집인 노사집이 1차본, 2차본이 간행되어졌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할자가 아니라 이제 목판으로 제대로 만들자라고 해서 1901년에 산청의 신안정에서 목판본 노사집이 간행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 지역에 있었던 연제학파 문인들이 노사 선생의 성리설이 담긴 글을 본 거예요. 외필과 납양 사이를. 그런데 거기에서 이 논의가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이 학설은 이 노사 선생의 성리설은 율곡 이해 학설을 비판한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혐의를 잡아서 비난을 가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확대되어져서 연제 송병선의 동생인 심석재 송병순에게 알리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서 노사 선생의 문집의 목판인 노사집 판각본을 불태우라고 대궐 앞에 가서 막 상소까지 올리면서 시위를 벌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사학파 문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중해 달라고 편지를 내고 만나고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안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일단락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설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제학파에서도 노사 선생의 여러 저작에 대한 비판서들을 정리하게 되고 특히 요 보시는 것처럼 간제 전우가 외필변, 납양사의 기의 이런 것들을 지어서 노사 선생 성리설을 이론적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사 선생 문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노백헌 정재규 선생, 일신제 정의진 선생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반비판서들을 정리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사 선생 문인들이 바로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해서 반비판서를 정리하면서 여러 학파의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게 되고 이렇게 대응하면서 학설 논쟁이 계속 전개되어집니다. 이렇게 학설 논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익현이 지었던 면함 선생이 지었던 신도비병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노사학파뿐만 아니라 화서학파, 면함 선생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되어지면서 학파 간 논쟁으로 확대되어지죠. 근데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논쟁으로 이어지게 됨으로 해서 생산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1900년대 초반이니까요. 시대적 상황들이 더욱 암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은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비판서가 나오게 되고 반비판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논쟁이 그냥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은 노사학파와 면함 선생님 제자들에 대한 다른 기호학파 그리고 심지어 영남학파에서도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판이 그렇게 극에 달하는에도 불구하고 노사학파 문인들의 결속이라는 것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노사학파의 결속은 강고했다, 단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속에서 노사학파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노사 선생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성리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위정척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노사 선생님이 활동했던 시기에 시대적인 어려움, 내후외환으로 일컬어지는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저 가만히 수수방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임수의책이나 병인서를 통해서 시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런 것 속에 노사 선생이 제시했던 위정척사의 핵심은 뭐냐? 내정개혁이 먼저였어요. 당시의 지배계급들이 제대로 정치 못하고 있다. 바로 내정개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내적인 모순을 내정개혁을 통해서 극복한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 제국주의의 통상요구 침탈에 맞서서 그것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라는 외양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바깥으로부터 오는 침략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내정개혁의 기본적인 지향을 노사 선생은 민본, 바로 어렵고 굶주린 당시의 백성들을 보듬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개혁의 일환으로서 제시되어진 여러 논의 가운데 실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정약용의 목민심서까지 끌고 와서 강하게 당시의 지배계급들을 비판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럴 정도로 바로 현실 개혁에 대해서 나와 남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필요한 사상이라고 하면 학파를 넘나들면서 수용해서 현실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정개혁의 마지막 종국점은 뭐냐? 바로 종국점은 결인심이다라는 거예요. 인심을 결집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안정화시켜서 우리의 구성원들이 인심, 마음이 결속되어야만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병인 양요에 대해서 병인서를 통해서 외침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정희 선생의 입장은 바로 결인심을 통한 내부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당시 서양 제국의 통상 요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해구 동래지 조다. 바로 외국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징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 서양 제국주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간파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책을 제시해요. 6가지 대책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바로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가지고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간파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아주 명확하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마음을 합쳐서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은 뭐냐? 통교금절이고 약물금단이다라는 거예요. 내수외양이다. 이건 결국 뭐냐? 외국과 통상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식민 지배하에 놓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리쳐 나가야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결국은 외국과의 통상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결국 발전을 못 나간 거에 대한 것들의 어떤 걸림돌이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바로 노사 선생이 제기했던 이런 위정척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자본주의의 식민지화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목적들을 간파해냈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물리적으로는 서양 세력들에게 우리가 물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들을 키워 나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고, 이러한 생각들은 노사선생 제자들을 통해서 의병 활동으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는 항일운동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정척사론의 기초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를 중심으로 한 성리사상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함선생 같은 경우에는 노사선생의 위정척사론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좌표들이 설정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 중심의 성리설, 그리고 실천지향적인 위정척사, 이런 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선생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직전 제자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제자들의 이 594명이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런 명단들을 더 확보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7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노사선생 연원록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직전 제자는 594명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문화에서 배출된 제전 제자들은 2888명입니다. 2888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3000명에 이르는 당시의 유학적 지식인들이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 그리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하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3000여 명에 있는 지식인들이 바로 성리설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시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쳤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안 보시면은 제가 그 도표로 정리해 놨는데 지역별 분포를 한번 보십시오. 2888명에 이르는 이러한 문인들이 바로 전라남도에 1691명, 광주에 561명, 전라북도에 372명, 거의 2600명에 이르는 문인들이 이 호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20여 명에 불과했던 경남 지역의 직전제자 문인들 문화에서 250명 가까운 249명이 배출되어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만큼 노사학파는 직전제자를 통해서 제전제자 때에 3,000명에 육박하는 이러한 규모로 확대되어졌고, 이분들은 또 교육활동을 통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4,000명을 넘는 삼전제자들을 배출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삼전제자들은 대체적으로 20세기 전반기부터 중반기까지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4,000명에 이르는 제자들이 바로 이 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바로 이 우리 호남 지역의 유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위정척사를 이은 항일운동의 사상적 기반들을 뿌리내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직전제자, 제전제자, 삼전제자를 통해서 근 8,000명에 이르는 학자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노사학파 문인들, 요 면함학파 문인들, 연제학파 문인들, 간제학파 문인들, 요 4개 학파 문인들이 주로 20세기의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유학적 지식인들인데, 그 숫자를 보면 노사학파가 8,000명이 넘습니다. 면함학파가 2,480명 정도이고, 연제학파가 3,600명 정도, 간제학파가 4,000명 정도예요. 도합 2만 명에 육박하는 유학적 지식인들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를 관통하면서 호남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했고, 그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노사학파 문인들이 위치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바로 노사 선생의 학문적 영향력이 지속적이었고 광범위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근현대 호남 유학의 중심에는 노사 선생과 노사 선생의 학문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노사 학파가 위치지어져 있고 이분들의 학문적 영향은 지속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 호남 지역의 유학 전통이 계승되어지고 국가적 위난을 맞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갖춰졌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음 주차부터 구체적으로 노사학파 문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그분들의 활동, 사상 내용,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배출되어진 문인들이 어떤 문인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주차 2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